영국 전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공의식과 시민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한 영국 BBC 다큐멘터리 팀이 상상도 못할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방송으로 송출되자 시청자들은 충격의 말을 잃었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제작진들조차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는 호문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 전반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 장면. 도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왜 영국인들까지도 깊은 울림을 느꼈는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로비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저는 영국 BBC의 20년 경력 베테랑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저는 편집실 창문 너머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속 불안함처럼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했지만 편집실에 혼자 남으면 과거의 그림자가 저를 덮치곤 했습니다. 8년 전 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제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철의 노동자들에서 시청률을 위해 몇몇 장면을 조작했다가 들통났거든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 한구석에 검은 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었죠. 진실만이 진정한 감동을 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과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편집실에서 영상을 다듬으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책임 프로듀서 로잘린드 페인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일러, 새 프로젝트야. 이번엔 대형이야. 로잘린드의 손에는 동아시아 시민의식 비교라는 제목의 두꺼운 기획서가 들려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 세 나라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노인을 돕는지를 관찰해 문화적 차이를 영상으로 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BBC 본사의 최우선 기획이자 저에게는 명예회복의 기회였죠. 이거 완벽하게 해내면 당신 이름이 좀 깨끗해질 거야. 로잘린드의 말은 간단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빗줄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획서를 넘기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기획회의실에서 만난 새 팀원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젊고 다양했어요. 미국 출신의 카메라 감독 노아 베르케즈, 스페인 출신 음향 엔지니어 이자벨라 모렌티스, 이탈리아 조명 감독 마르코 알레시오, 일본계 영국인 조사 담당 하나코 시미즈, 그리고 한국계 캐나다인 행정 담당 세라피나 강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새 프로젝트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으며 기획안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규모도 작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나라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화려한 전통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이 좋은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말을 하는 동안 세라피나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의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먼저 찍고 마지막에 한국을 간단히 다루자는 제 제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요. 저는 내심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대충 찍고 넘어가도 될 거야. 그런데 운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일본 촬영을 일주일 앞두고 비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특별 촬영 비자가 심사 중단되어 최소 2주일이 더 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팀은 큰 혼란에 빠졌고 로잘린드는 끊임없이 전화기를 울리며 대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먼저 가서 일본 비자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세라피나가 조용히 제안했어요.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의 심정은 복잡했습니다. 마이너 리그 경기를 먼저 봐야 하는 기분이다. 한국이라니. 마음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달리 대안이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세라피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2025년 4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에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리는 저려오고 있었죠. 출구로 나오는 동안 저는 속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끌고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데 갑자기 노아가 발을 헛디뎠어요. 무게 중심을 잃은 그의 카메라 가방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비싼 장비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에 있던 한국인 3명이 재빨리 달려와 장비를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조심하세요. 젊은 남성이 영어로 걱정스레 물었고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은 떨어진 렌즈캡을 재빨리 주워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복을 입은 공항 경비원까지 달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는 게 당연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특별히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대우해주는 걸까? 의문을 떨쳐내지 못한 채 저는 팀을 이끌고 공항철도 자동 발매기 앞에 섰습니다. 영어 안내가 깔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생각보다 높은 효율성에 저도 모르게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뉴욕보다 훨씬 효율적이네요. 지하철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과 깔끔한 거리, 곳곳에 보이는 녹지 공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과정도 빠르고 친절했어요. 세라피나가 예약 정보를 확인하며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BBC 다큐팀이시죠? 특별 물품 보관실을 따로 마련해드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말했고 저는 무심코 이 정도 서비스는 외국인 배려겠지라며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배려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녁에 찾은 한 식당에서는 비빔밥, 불고기, 갈비탕과 함께 10가지가 넘는 무료 반찬이 나왔어요.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큐 촬영이시라면서요? 따뜻한 환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며 과일 접시를 서비스로 내밀자 저는 조용히 목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이런 친절함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라피나가 한국 촬영 일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아침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일본 비자가 해결되면 바로 떠날 거니까 가벼운 답사 정도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가볍게 말했지만 세라피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한국에서도 좋은 장면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마음속으로는 어차피 중요한 촬영은 일본과 중국에서 할 텐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를 답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거리는 깨끗했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교통안전도우미가 아이들의 안전한 횡단을 돕고 있었어요. 여기서 노인 도움 실험을 해보면 어떨까요? 세라피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이 도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단정 지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세라피나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첫인상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좋네요. 정말로요. 세라피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정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상하게도 저를 설레게 하고 있었어요. 비자 문제로 일본 출발이 늦어지는 동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예비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전 저희 팀은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도착했어요. 아침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주변에는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세라피나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촬영 허가를 받아왔어요. 단 이틀 만에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당신네 나라 공무원들 정말 빠르네요.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세라피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그게 바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카메라 삼각대를 조정하고 이자벨라는 마이크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죠. 마르코는 조명 각도를 체크하며 땀을 닦고 있었고요. 노인 역할의 배우 윤미란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70대의 평범한 할머니 모습으로 완벽하게 분장하고 있었어요. 촬영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윤미란 씨가 녹색 신호가 켜지자마자 일부러 천천히 발을 옮기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주변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주세요. 절대 연기하는 티를 내지 마세요. 저는 윤미란 씨에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학교 시간이 되었어요. 학교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하나둘 교문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촬영 시작 직전에는 이런 긴장감이 있었죠. 윤미란 씨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계획대로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이 일제히 달려와 윤미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한 여학생이 자연스럽게 윤미란 씨의 팔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뒤따라온 다른 학생들은 차량 흐름을 주시하며 주위를 보호하듯 서 있었습니다. 윤미란 씨의 짐이 무거워 보이자 한 남학생이 주저없이 함께 들어주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전혀 과장되거나 연출된 것 같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향해 V사인을 하거나 과시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배려였어요.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야. 진짜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세라피나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극적인 장면을 찍기 위해 저희는 두 번째 실험을 준비했어요. 윤미란 씨가 골목길에서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걷다가 넘어지는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윤미란 씨가 실제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작진이 당황하여 달려가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먼저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치셨어요?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아이들은 윤미란 씨 주변에 모여 그녀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도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촬영 영상을 리뷰하며 팀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모두 오늘의 경험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행동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자벨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제임스, 처음엔 당신이 한국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라피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희는 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배려와 존중을 교육합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문화가 되는 것이지요. 학부모는 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통은 어른을 공경하는 효 사상에 뿌리를 둡니다. 자연스럽게 배려가 생활화된 것이지요. 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매주 수요일은 배려의 날이에요. 저희는 그날 특별히 남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연락이 왔지만 이상하게도 서울을 떠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제 중얼거림에 세라피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녀의 말처럼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일본에서의 촬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공항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환영의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희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노인 촬영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교육청, 경찰, 지자체를 오가며 서류를 일일이 일본어로 작성해야 했고 담당자들은 비협조적이었어요. 한 사무실에서 다른 사무실로 안내받을 때마다 저희 팀원들의 얼굴에는 점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게 해결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힘든 거죠? 하나코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녀는 일본계 영국인이라 일본어로 소통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그녀조차 이런 관료주의적 절차에 지쳐 보였습니다. 마침내 닷새가 지나서야 촬영 허가를 받았어요.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카메라 각도와 촬영 시간까지 세세하게 제한하고 있었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촬영 당일이 왔어요. 저희는 도쿄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오후 학교 종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노인 역할의 배우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그녀는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이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아이들은 노인 배우에게 관심을 보이기는커녕 신호가 바뀌자마자 혼자 달려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노인을 피해 지나가기까지 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순수한 배려 장면인데. 노아가 실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무관심했고 때로는 노인을 밀치듯 지나가기도 했어요.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희 팀은 심각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몇몇 팀원들이 제안을 했어요. 어린이들에게 연기를 시키는 건 어떨까요? 그냥 부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조작 없이 진실만 담겠다. 그게 제 약속이었으니까요.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8년 전 저는 시청률을 위해 장면을 조작했다가 들통나 큰 후폭풍을 겪었습니다. 그때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연이은 실패 장면의 본사에서는 냉정한 피드백이 왔습니다. 이대로는 방송 자체가 어렵다. 로잘린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저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임스, 당신이 맡은 프로젝트야. 책임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세관 직원의 까다로운 장비 검사로 시간부터 허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장비 하나하나를 열어보고 질문을 던지는 세관원들 때문에 2시간 넘게 발이 묶여 있었죠. 호텔로 향하는 길은 더 고단했습니다. 도로는 스모그와 교통체증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거대했지만 어딘가 삭막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택시 이동도 번역 앱을 동원해야 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횡단보도 촬영 허가는 부처간 책임 전가로 꼼짝없이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한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저희를 보내고 그 부서는 또 다른 곳을 지정하는 시기였어요.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임시허가를 받아 촬영에 들어갔지만 중국 아이들도 노인을 돕기는커녕 무관심했어요. 때로는 노인 배우에게 부딪혀 넘어뜨리는 폭력적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주변 어른들조차 구경만 할 뿐 도와주지 않았어요. 카메라에 담기는 장면들은 하나같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장면으로는 보낼 수 없다는 본사의 결정이 떨어졌고 저는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호텔 방에 혼자 앉아 하루 종일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적인 방송사 BBC의 베테랑 PD인 제가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그때 제 시선이 첫 번째 촬영지였던 한국의 영상에 머물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자발적인 도움의 손길. 그 진정성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진실은 이미 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가는 호텔 방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로잘린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 촬영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특별한 곳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로잘린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테일러,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시련이었습니다. 제 경력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좋은 영상을 찍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무언가 진정성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저는 이상하게도 설레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정한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편견이라는 안경을 벗어던진 채로 말이죠. 다시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기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세라피나의 도움으로 전국 각지에서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전, 강원도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세라피나는 놀라운 효율성으로 모든 촬영 허가를 단 일주일 만에 받아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세라피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빨리 처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부르죠. 저희는 첫 번째로 서울의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이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노인 역할의 배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도왔어요. 서울 강남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따뜻한 모습이 여기서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도시는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이들의 행동이었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 부산의 한 학교 앞에서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서울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노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 작은 여자아이는 자신의 우산을 노인에게 씌워주기까지 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대전 그리고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랍게도 어디를 가든 아이들의 배려 문화는 동일했어요. 도시든 시골이든 부유한 지역이든 서민 지역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은 노인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인터뷰한 교사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촬영을 마치고 편집에 들어가자 제 마음은 이전과 달리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조작이나 연출에 대한 유혹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오직 진실만을 담은 영상이 주는 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며 영상을 다듬고 있는 동안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요.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인간미와 문화적 가치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날 BBC 시청률은 평소의 2배를 기록했어요. 시청자들은 한국 어린이들의 따뜻한 행동에 크게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아이 배려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었어요. 일본과 중국 편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방송 다음 날 로잘린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테일러, 당신이 해냈군요. 시즌2 기획을 생각해 볼래요? 로잘린드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로잘린드에게 말하기 전에 팀원들과 먼저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팀원들을 만났을 때 모두가 들뜬 분위기였어요. 성공적인 방송 이후라 모두 기분이 좋았죠. 저는 차분히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더 발견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모두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세라피나의 얼굴에는 이해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로잘린드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 특파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더 발견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로잘린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용산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정착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변을 달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어요. 한국의 숨겨진 아름다움이라는 시리즈로 BBC에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보내고 있었죠. 세라피나는 제 한국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통역사로, 때로는 문화 가이드로 함께하며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윌로비 제임스 테일러 씨, 오늘 아침 기분이 어떠세요? 세라피나가 사무실에 들어오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주 좋아요, 고마워요. 오늘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의 공동체 정신이에요.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공원을 가꾸는 모습, 청년들이 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장면,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장의 풍경, 한국에서 매일 발견하는 작은 감동들이 제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라는 편견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며 그 진실된 모습을 세계에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고 있어요. 진실만을 담는 프로듀서로서의 제 정체성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다짐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강력하다. 그리고 한국은 마음으로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특별한 곳이다. 윌로비 제임스 테일러,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